네, 안녕하세요. TAT 2급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55회에 시험 봤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이 55회는 2022년도에 시험 봤던 기출문제인데 실기를 풀기 위한 DB나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다 23년도 버전으로 좀 수정을 해서요.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22년도 55회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 그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기출문제랑 제가 지금 푸는 문제랑 약간의 연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23년도 버전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강의로 시험을 대비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55회 전 그 TAT 2급은 1시간 반 90분 동안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제 이 시험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네, 문제풀이를 2시간에 걸쳐서 1강과 2강에 나누어서 55의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유튜브 채널에서요. 한국공인회계사회 우리 이제 그 유튜브 채널로 좀 들어가셔서 AT 전면 비대면 시험 대비하는 모의고사 풀이를 한번 여러분 유튜브로 화면을 통해서 좀 한번 시간을 내서 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AT 자격증이 뭐 다 있는 상태라 제가 시험을 응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시험,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또 그렇게 부정행위를 할 수도 없고, 저도 지금은 이제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된 상태의 시험을 요 화면으로, 이게 보게 됐구나. 제가 이제 자격증 시험이 이제 아예 없으면 첫 응시자로서 여러분의 이제 알려드리기 전에 미리 경험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경험할 방법이 지금 없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격증 하나를 반납하고 한번 응시를 해야 되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문제지가 화면으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모니터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첫 번째 페이지,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요 페이지가 화면에 PC 화면에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여기 문제 1번에 객관식 문제가 나오는데 이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마우스로 답을 마킹 하시는 거예요. 1번 답 1번. 2번 문제 풀고 마킹. 종이는 없는 거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렇게 마킹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풀고 나면 이제 실무 수행 평가를 하겠죠. 실무 수행은 우리 지난번에 이제 기출 문제를 어떻게 다운받는지 연습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DB를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DB를 설치를 해서 자, 오른쪽에 보이면 이제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왼쪽에다가는 문제를 열어놓고 이제 문제를 보고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쭉 입력을 하고 쭉 따라가시다가 우리가 입력을 하고 나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입력이 끝나고 나서 평가 문제를 풀 때 여기까지 끝까지 가면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평가 문제를 그 다음에 11번부터 해서 입력한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문제를 읽고 프로그램을 열어서 조회를 해서 답을 동일하게 마킹하시는 겁니다. 객관식은 마킹하시고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입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관식 입력하는 답이 아직까지 안 나왔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다가 뭐 1100 얼마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여기 이제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AT 비대면 시험 대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거기서 또 강의하는 또 선생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좀 보시고 어떻게 시험 보는지 그리고 시험 보시기 전에 우리 AT 홈페이지에서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의 PC 사양이라든지 휴대폰을 어느 각도에 놓고 시험을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미리 한번 좀 들어가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공지사항에 있는 자료실에 한번 보시고 시험 보시기 전에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시험 보는 방법들 있으니까 참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이제 AT 시험 봐야 되는데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뭐 집에서 안 되면 어떡하냐 막 걱정들이 많은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것도 일단 안 되고, 본인만 시험 장소에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그 교실에 한 명만 있어야 돼. 여러 명이 있으면 또 안 돼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또. 비대면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객관식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객관식 문제 10문제 풀고 실무 수행하는 문제를 시간을 안배해서 적당히 풀어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나누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1시간 반 시험 보는 거니까 시간이 예전보다 좀 촉박해졌어요. 입력도 하고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2배가 걸리거든요, 은근히. 근데 1시간 반 동안 다 해야 돼서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객관식 문제 1번. 다음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한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직 구성원이 이사회나 경영진이 제시하는 경영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는 정책, 그런 절차와 이러한 정책이나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반적인 활동을 하는 내부 통제 제도는 무엇일까요? 뭐죠? 지금 통제 환경을 만드는 겁니까? 위험 평가를 하는 겁니까? 통제 활동을 하는 겁니까?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거죠? 제반 활동을 하는 거죠. 통제 활동하는 거잖아. 그냥 뭐 이거는 뭐 공부 안 하고 찍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찍기. 하나당 3점씩. 자, 이제 2번. 이부터 뭐 객관식 문제 푸는 거죠. 실제로. 2번. 상품과 관련된 자료다. 23년도 매출원가를 구하시오.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하고 있고 평가 손실은 정상적인 것으로 간다. 원래 그래요. 근데 평가 손실은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서 매출원가에 포함하죠. 이게 핵심이야. 밑에 보면 기초상품이 150, 매입액이 700, 여기까지. 그러면 나의 토탈 판매할 수 있는 판매 가능하게 해당하는 금액은 850이죠. 그럼 850 중에 기말재고자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보니까 기말재고자산이 계산됐는데 기말에 취득원가는 300이었죠. 이게 결국은 원가라는 거죠. 장부가액. 근데 순실현 가능가액은 시가라는 개념인 거잖아. 시가가 200이래. 시가가 떨어졌네요. 그러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일단 원래 여러분 순실현 가능 가치를 모른다면 850 중에 기말이 300이니까 매출 원가는 원래 얼마냐면 원래 550이거든요. 근데 요 300만 원을 200만 원의 시가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시가가 떨어지면 요 차이가 나는 금액인 마이너스 100만 원 떨어진 부분을 평가를 하는데 이때 평가 손실을 정상적이기 때문에 항상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도 매출원가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매출원가로 계산되는 금액은 실제 매출원가는 550, 재고자산 평가 손실까지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면 매출원가는 토탈 650이 되겠죠. 답은 3번.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순실현 가능 가치가 200이니까 850에서 200을 제한 나머지가 매출원가라고 해도 사실은 뭐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이 내용이 장부로 갔을 때 어떻게 기입이 되는지 이게 기입 방식만 좀 볼게요. 상품은요. 기말의 상품은 300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이 밑으로 100만 원이 빠지면서 순실현 가능 가치가 순수한 장부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상품은 300입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평가 손실과 평가 충당금이 인식되면서 상품을 차감하는 계정으로 들어와서 상품은 결국 200으로 순장부가액을 구성하는 거예요. 내년에 그러나 손실이 원상 회복하면 다시 제거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장부가액이고 얘가 빠져서 200이 된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보시고요. 세 번째, 가나에 들어갈 말은 올바르게 무엇인가?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역사적 원가를 적용한다. 자산의 가액의 측정치를 무엇은 높으나 근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역사적 원가를 적용한다. 이 얘기는 역사적 원가가 실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금액이라는 얘기는 뭐죠? 신뢰성 있는 거죠.
신뢰성을 충족하는 하부 속성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었죠. 그러면 얘는 어떤 걸 충족하죠? 신뢰성을 충족한다는 항목 중에 무엇에 해당합니까? 신뢰성에 해당하는 항목 중에 비교 가능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적 적합성도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그런데 나타내지는 못해. 그러니까 뭐는 좀 떨어져. 목적에 적합하지가 않겠지. 그치? 그러니까 답은 3번이겠네요. 이렇게 충족하는 문제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가봅시다. 감가상각비를 구하세요. 자, 23년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2천 주고 샀는데요. 정액법이고요. 잔존가치 없이 5년이래요. 그럼 1월 1일부터 1년 전체 감가하면 5, 4, 20, 400만 원을 감가를 했겠다. 그치? 2023년도에 연. 아, 근데 23년도 1년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7월 1일에 기계장치에 대해서 360만 원의 자본적인 지출이 발생했대. 에이, 필요 없어. 다시. 2천 주고 샀어요. 근데 기계장치에 대해서 360만 원이라고 하는 자본적인 지출이 발생됐대. 월화상각 가래. 자, 무슨 얘기냐면 360만 원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잖아. 그렇죠? 그러면 360만 원이 들어오기 직전에 감가상각을 기존의 금액으로 먼저 일단락을 합니다. 자, 2천만 원은 원래 나누기 5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 400인데 몇 개월치만 이 400만 원에 대해서 감가를 끝냅니까? 6개월. 7월 1일까지니까. 그러면 요 기간 동안은 감가상각이 이 자산의 취득원가를 가지고 6개월 동안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을 먼저 1차 우선 감가를 하고, 자, 두 번째 7월 1일에 내가 취득했던 취득의 원가가 내가 오늘 자본적인 지출이 들어감으로써 취득원가에 얘가 더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현재 취득원가를 구해볼게요. 7월 1일 현재. 원래는 취득원가가 2천이죠. 근데 현재 감가상각을 해서 200만 원만큼 자산의 가치가 소멸했죠. 그리고 오늘 360만 원이라는 자산의 증가액이 들어왔죠. 그러면 오늘 현재 취득원가라고 불리울 수 있는 금액은 200을 차감하고 360을 더하니까 2160만 원이 현재 이 기계장치의 원가. 자,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감가를 하는 건데요. 연수는 변화가 없고요. 월할상각으로 감가상각을 하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래는 그냥 5년 나누기 퉁치고 막 이러잖아. 근데 5년으로 못하는 이유가 5년이라고 할 수가 없네. 그치? 이때부터 남은 내용 연수를 가지고 상각을 해야 되니까. 원래 5년이면요. 개월수로 따지면 5년이 원래 60개월이잖아. 12달씩. 근데 60개월 중에 몇 개월을 했나요? 6개월을 했죠. 6개월이 끝났잖아요. 이 금액을 가지고 감가해야 되는 기간이 끝났죠. 그럼 몇 개월 남았죠? 54개월 남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남은 감가상각의 기간이 54개월이 남은 거야. 이제부터 월할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좀 불편하지만. 근데 이 2160만 원을 54개월로 나눈 다음 23년도 7월부터 이번 연도 기말까지 감가 6개월치는 이 중에 6개월에 대한 감가상각만 반영을 해야 되니까 계산을 좀 해봅시다. 2160에서 나누기 54 곱하기 6개월 하면 얼마가 감가상각 B가 되나요? 240만 원이 되네요. 원가의 증가가 원가를 증가시키니까 취득의 원가를 포함하니까. 이래서 자본적 지출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질문이 뭐냐면 했다 다 23년도 감가상각 B는 얼마니? 이제 찾아봅시다. 자, 6월까지 감가상각 B는 200이었고 7월 1일부터 360만 원의 자본적인 지출이 포함됐고 남은 내용연수라는 기간 동안에 남은 6개월이라는 기간의 감가상각은 240이 계산돼서 두 개 더하면 4번의 감가상각은 1년 동안 440만 원의 감가상각 B를 구했네요. 답은 4번. 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난이도가 있네요. 자, 5번 문제 해볼까요? 5번 문제. 단기 중에 유상증자를 돈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걸 두 번 했대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계산해 보래. 전년도 말에 주발초 할인 발행 자금은 없었대요. 자, 3월 5일에 10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발행했는데 액면가액은 5,000원이었고 주식을 발행할 때 수수료는 없었대요.
자, 그러면 이날이요. 이날 액면가액은 5,000원이니까 500만 원은 자본금이 되고요. 돈은 1억이 1,000만 원 들어온 거지? 1,000만 원이 들어와서 대변에 뭐였냐? 주발초가 500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날 주발초가 처음으로 생긴 거야. 전년도 없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몇 달 뒤에 9월 20일에 다시 1,000주를 발행했는데 이날은 4,000원에 발행됐대. 현금이 400이 들어왔대.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액이 500이죠. 그리고 10만 원에 주식을 발행할 때 수수료가 발생됐대요. 그러면 400에서 390이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와야 될 금액은 원래 주식 할인이잖아. 일단 주식 할인 발행차금이 원래 얼마가 들어오면 되냐? 110이 들어와야 돼. 원래. 근데 주식 할인 발행차금을 잡을 이유가 없는 게 엊그저께 주발초를 500이나 잡아놨어. 그럼 오늘 할인 발행차금 잡을 필요 있나요? 잡을 필요 없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주발초에서 주발초가 넉넉하잖아. 그럼 뭐하러 할인을 잡아? 주발초도까지. 주발초를 잡죠. 아이고 씌우고 싶은데. 주발초에서 차감하면 되겠네. 그럼 500에서 주발초를 110을 까면 여전히 주발초는 얼마가 남아있어요? 390이 남아있잖아. 자, 며칠 뒤에 주식을 발행했는데 할인 발행돼도 390만 원만큼 또 상계할 수 있죠. 자, 질문이 이거였어. 이 두 거래가 일어난 이후에 주발초는 얼마입니까? 390이네요. 500 있었고 110을 깠을 테니까 우선 상계를 고려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요. 4번하고 5번은 은근히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네. 객관식도 어렵게 내는 것 같은데? 자, 6번 문제 가볼까요? 6번 문제. 부가세 문제네요. 부가세법상 명세율 면세 옳은 것은 면세 사업자는 매입할 때 부가세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죠. 없어가지고 억울하잖아. 부분 면세. 명세율 적용자는 과세 사업자로서 부가세법상의 모든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죠. 그래야죠. 그래야지 영세율을 받죠. 면세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은 누구를 위한 제도냐? 영세율을 말하는 거고 간이 과세자는 영세율을 받을 수 없어요? 있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많이 받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왠지 느낌이 간이 과세자는 영세율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 뿐이지. 받을 수 있죠. 과세자인데. 수출하면 영세율, 우리나라 거래하면 10%. 그런데 금액을 공급 대가로 때리죠. 그렇죠? 이 중에 옳은 설명은 2번. 자, 7번. 1기 확정 기간에 공급가액에 대한 내역을 보고요. 매출세액을 구하래요. 자, 공급가액이래요. 그러면 국내 매출이 440이 공급가액이야. 그러면 매출세액은 44만 원. 수출은 영세율이니까 세액이 없고요. 토지를 매각한 금액도 면세니까 세액이 없죠. 얘는 거래처에게 판매 장려 품을 제공했대. 그러면 무슨 금액으로 10% 때립니까? 50만 원에 10%, 5만 원 과세하죠. 그렇죠? 그러면 44만 원 매출세액에 5만 원은 간주 공급에 의한 시가의 10% 매출세액. 두 개 더한 금액인 49만 원이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는 거. 자, 그리고 잠깐. 자, 이 문제요. 시가의 50만 원을 과세하는 이 문제. 이 문제를 요게 사실은 이제 건별로 넣으면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제품은 원가 40만 원짜리를 쓴 건데 거래처에게 접대한 걸로 보는 거잖아. 40만 원. 근데 시가의 10% 5만 원은 매출세액으로 내라는 거죠. 그래서 접대비를 얼마까지 인식하라는 얘기냐면 45만 원까지 접대비로 잡아라. 부가세를 받아서 신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간주공급은 네가 세금 내. 이거였잖아. 이게 이제 사업상 징여에 해당하는 거죠. 간주공급 해당하는 사례로.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제 소득세와 관련된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오네요. 자, 8번 문제요. 이자 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통지예금은 인출된 날이고요. 저축성 보험에 대한 보험 차익은 지급일이나 해지하는 날 때리겠죠. 무기명은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약정이라는 것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약정에 따른 지급이 약정일이잖아요. 결국에. 약정일에 상대방에게 채권에 대한 이자를 과세할 수가 없어요.
기명이면 해요. 네, 무기명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 무기명은 언제 해? 돈 가져가는 날. 실제로 돈을 주는 날.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날. 잘못된 연결된 건 3번. 환매 조건은 다시 사들이는 거죠. 약정에 의해서 다시 사거나 다시 팔거나 아니면 실제로 팔거나 둘 중에 빠른 날. 다 외우기는 어렵기는 한데 이렇게 문제가 그래 다 외우기는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못 외우면 하나 틀리는 거죠 뭐. 자 9번 문제. 항공의 생산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아래와 같이 무언가 돈을 받았대요.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에 대한 포함하는 것으로 모두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급여로 과세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생산팀 과장님이고요. 자, 과장님은 종업원이에요. 임원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이익은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는 종업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X. 사보에 배낭 여행기를 기고하고 받았대요. 돈 받은 거잖아. 그쵸? 이거 돈 받은 거죠? 잠깐만. 그러면은 해당되는 금액은 요게 약간의 문제인데 사보에다가 여행기를 기고했잖아요. 이게 둘로 나누거든요. 업무랑 뭔가 관련이 있는 걸 기고하고 그 업무 관련성에 의해서 무언가 글을 쓰고 그 일과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어떤 경우는 이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앞만 봐도 이건 배낭여행기야. 업무하고 전혀 무관해. 그럴 때는 또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해요. 잠깐 요거를 픽합시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 사실은 조금씩은. 그러면 나머지를 가지고 볼게. 가가 들어가 있는 건 무조건 제껴. 제꼈어? 자, 그러면 다 월 20만 원씩 받는 자가운전 보조금. 그런데 우리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대. 100% 급여로 과세가 되겠죠. 이거는 과세. 월 10만 원씩 식대를 받고 있는데요. 별도로 식사를 받고 있대. 그러면 전액 다 과세가 되는 소득이죠. 그러면 정확한 답은 두 번째네요. 그렇죠? 다 알아. 그러면 배낭여행기를 이 문제에서는 기타 소득으로 보는구나. 100%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데 배낭여행기는 회사에서 내가 뭔가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랑 관계가 되는 대가를 받은 걸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해당 문제는. 자, 10번 마지막. 김한공 씨가 그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을 구할 때 공제가 되는 인적공제 금액을 계산하래. 그러니까 한 사람당 기본공제는 150, 추가공제는 장애인인 경우는 200, 일반적으로 경로자는 100, 부녀자는 50, 한부모는 100. 이 모든 계산 구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 본인은 일단 공제 받죠, 항상. 본인이요. 그 다음에 배우자 소득 없대요. 그럼 배우자 들어오죠. 기본공제요. 그 다음에 장인어른은 이번 연도에 사망했대. 소득 없었대. 79세래. 그럼 올해까지 공제되잖아. 그리고 장인어른은 79세니까 70세 경로도 받아요. 그쵸? 자, 아들은 사업소득 금액이 500이래요. 안 되죠? 장애인이어도 안 되죠. 아들은 X. 딸은 소득 없대요. 그러면 자녀 공제되고요. 그리고 자녀 공제되죠? 17살이니까. 자, 그럼 인적 공제되는 거. 기본 공제는 하나, 둘, 셋, 넷, 4명이잖아. 기본 공제는 한 사람당 150만 원 공제가 되니까 600만 원 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공제는 70세 경로자만 받네요. 한 사람. 70세 이상의 경로자는 인당 100만 원. 그러면 인적 공제로 공제가 되는 건 기본 공제하고 추가 공제가 되는 걸 물어본 거거든요. 답은 700만 원. 2번이 되겠네. 여기서 선생님 자녀는 20세 이하는 자녀세액 공제 받잖아요. 자녀세액 공제 그 15만 원 받는 것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봤는데 세액 공제잖아. 지금은 과세 표준을 구할 때 공제되는 인적 공제, 소득 공제를 말한 거야. 일반적으로 인적 공제는 소득 공제, 얘는 세액 공제. 구분이 다르죠. 세액 공제는 별도예요, 별도. 얘는 인적 공제. 기본 공제하고 추가 공제만 물어본 겁니다. 답은 700으로 답을 찾아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한 24분 정도 이것저것 뭐 지저분한 얘기 빼고 하면 20분 좀 안 된 것 같아요. 많이 걸렸어요. 왜냐면 중간에 뭐 이것저것 할 게 있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실무 수행 평가 문제를 합니다.
목이 많이 가서 죄송해요. 자, 골프버디라는 회사고 골프용품을 제조하는 법인이래요. 오케이, 알았어. 자, 1번 거래자료 입력. 3만 원이 초과되는 거래자료에 대해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하래. 3만 5천 원짜리 택시 요금 결제했네. 택시 요금은 3만 5천 원짜리든 5만 원짜리든 이러한 영수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이거 가산세 안 낸다고 그랬죠? 얼른 갑시다. 자, 날짜는 1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1월 31일자에. 자, 우리 이거 교통비 나가는 거니까 영업부 직원이 유재석이 출장 갈 때 사용한 택시요금이래요. 여비교통비 사용하면 되겠죠? 영업팀 직원이니까 500번대 말고 800번대로. 위에 글씨가 떨어지는 거는 그냥 무시했고요. 35,000원에 대변에 현금으로 일단 분계 먼저 하고, 두 번째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 가봅시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 전체 메뉴에서 결산 재무제표의 맨 밑에 두 번째 줄. 그치, 이미 막 두 개 등록돼 있어. 우리 이제 세 번째 넣는 거예요. 2023년도 0131. 상대방은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 그다음에 대표자는 양재운. 사업자 번호. 거래 금액이 35,000원. 우리 여기서 거는 거 있었죠? 택시 운송 사업자는 택시 운송이기 때문에 이 영수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해서 거는 유형이 잠깐만요. 이런. 잠깐. 지금 제가 회사를 안 바꿨죠? 정신이 나갔나 봐요. 자, 55회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백데이터를 DB를 복구해야 되는데 맙소사.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막 넣었어. 정신 나갔나 봐요. 우리 골프버디라는 DB를 복원해서 요 회사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냥 막 풀었네. 제가 자료실에다가 자료 올려드린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1강부터 2강까지 사용하는 실기 백데이터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알지 풀어가지고요. 그 안에 자료를 보시면 우리 거기 안에 있는 자료가 이게 225라는 골프 버디 회사예요. 우리가 연습할 데이터. 이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이제 가져올게요. 가져오려고 메뉴 열어놨는데 거기다가 막 입력을 하고 있었어. 맙소사. 자, 여기서 백업 데이터 복구 메뉴 열어주시고 저는 바탕화면으로 늘 봤죠. 바탕화면에 1강, 2강 실기백 데이터 다운로드 받은 걸 갖다 놓으신 다음에 확인. 자, 갖다 놓으시고 복구하기. 네, 복구하게 됐으면 회사를 변경할게요. 어디 갔어요? 여기. 55회 골프 버디 확인. 됐죠? 참나. 엄한 짓 할 뻔했네요. 맙소사. 자, 다시 할게요. 자, 1월 31일자 카카오 택시 여비교통비 비용 먼저 처리하시고 차변에 여비교통비 35,000원. 대변에 현금. 그리고 두 번째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 자, 들어왔어요. 2023년도 0131 카카오 택시 양재운. 구로를 좋아한다, 그치? 217 11 12342 35,000원. 우리 여기서 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로부터는 영수증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택시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았다. 나는 그래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체크하는 게 얘를 걸어주면 돼. 그치? 택시 운송 용역 갖다 놓고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이렇게 입력. 방금 전에 입력한 거는 여비교통비였죠. 뭐 출장비 뭐 간단하게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에 입력한 내용이 이 원 메뉴에 넘어와야 되죠. 지금 넘어왔는지 볼까요? 방금 전에 입력했던 거래가 지금 전체
제가 입력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3건이에요. 지금 3건이 합계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아래 보면은 택시 운송 용역에 방금 전에 입력한 3만 원, 3만 5천 원도 같이 반영이 됐네요. 혹시 모르니까 to 불러오기 한번 누르셔도 한 번 더 인식이 가능하고. 자, 저장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to 다시 따라와서 앞으로 나와서 나갈 때 저장할 거냐? 네 하고 나오시면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됐네요.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약속어음에 대해서 골프 버디가 받았고 나이스 클럽이 발행했고요. 날짜는 1월 20일에 발행했고 만기가 되는 거는 5월인데 문제를 보니까 나이스 클럽에 제품을 팔고 받아서 가지고 있던 어음이 2월 20일에 은행 가가지고 할인했대요. 국민은행으로 받았고요. 할인율은 연 12%. 월할로 매각 처리하래. 그러면 우리 지금 1,100만 원이 어음의 전체 금액인데 이 금액에서 연이자 12% 할인했고요. 나는 12%가 전체 연이자인데 우리가 지금 은행에 간 날이 2월 20일이잖아. 근데 만기가 5월 20일이죠. 그러면 3월 20일, 4월 20일, 5월 20일 몇 달 동안만 은행으로부터 할인받고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냐. 이제 그걸 계산하라는 거지. 1,100만 원에 12% 132만 원. 그럼 132만 원은 한 달에 11만 원이니까 3개월치에 대한 할인료는 33만 원을 부담하게 되네요. 할인료. 이때 할인료를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매각 거래로 간주할 때 할인료는 8글자의 계정 과목 가지고 있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33만 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자, 그러면 날짜로 들어가서 할인 거래 한번 넣어봅시다. 2월 20일. 대변에 받으러음이 죽어요. 나이스 클럽이 주었던 어음이 1,100만 원짜리인데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33만 원 부담하고 나머지만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돈은 10670000 대차가 맞았는지 확인. 자, 두 번째, 받으러음은 있었던 어음을 매각한 거니까 F3 작은 관리 버튼 눌러주시고요. 할인했다. 맞죠? 할인 전에 어떤 어음이니 F2 불러오면 1,100만 원짜리 선택. 할인 기간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이죠? 그리고 할인율은 12%의 할인율이었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해결했고요. 자, 세 번째 문제. 계약금이 입금되는 문제인가 봐. 내가 태강산업에게 귀하, 공급자는 나, 골프버디, 골프 장갑 200개 32,000원, 640만 원인데 부가세가 63만 원. 자, 문제 보니까 골프버디 밑에 70만 4천 원 계약금 뭐냐? 자료 1은 판매 주문에 따른 견적서고요. 자료 2, 이 입금표는 골프 장갑에 해당하는 판매 주문에 따라서 계약금을 공급대가의 10%, 704만 원이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공급대가 10%니까 70만 4천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받아서 내가 입금표 끊어준 거래요. 뭐야? 문제 페이지가 막 증빙이 워낙 많아서 뭐 어마무시한 거래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었네? 별거 아니었네요. 그쵸? 거래처는 상대방은 태광산업 됐어. 태광산업 봤죠? 자, 날짜가 3월 1일이었죠. 3월 1일이요.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70만 4천 원 들어왔대요. 왜 들어왔지? 계약금 들어온 거지 뭐. 근데 계약금 누가 준 건가? 태광이 준 거다. 증빙은 막 어마무시했는데 사실 입력하고 나서 보니까 내용은 별거 아니었다는 거. 자, 이제 실무생 2. 부가가치세랑 부가가치세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지금 요 안에 부가가치세 관리하는 메뉴 안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 1번.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 2번. 그리고 3번은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작성하는 거 3번.
그리고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직계표 4번.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모든 실무 수행을 토대로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 해볼게요. 늘상 나와 똑같이 나와요. 자, 우리가 고려산업에게 골프 모자 이렇게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뜻이네요. 자, 메인 매출에 넣고 발행하고 전송하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이렇게 쉬운 거 나올 때 빛의 속도로 해야 돼. 왜냐면 어려운 게 뒤에 있잖아. 시간이 아까우니까. 자, 4월 30일자. 11번 과세죠? 딱 보니까 부가세 있고요. 골프 모자 380개. 4만원, 1520에 152만원. 상대방은 고려산업. 발행할 거니까 빈칸. 분계는 그냥 외상. 외상이죠? 제품 팔았고 아직 돈 못 받았고. 끝. 두 번째 4월 30일 전자발행하러 갑시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에 4월 30, 4월 30. 선택하시고 발행 버튼 오케이 확인 발행. 자, 눌렀으면 아카데미 로그인 매출조회 발행. 이것이 전송. 자, 이런 것 좀 빨리. 틀리지 않았으니까 메인 매출표 들어가서 조회 버튼 눌렀을 때 발행이라고 메시지가 떴다. 잘 했구나. 수행을 잘 했군. 성공. 얘는 끝. 이렇게 넘어가요, 이제. 자, 두 번째.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는 그 전에 거래가 무언가 틀렸거나 아니면 잘못 발행됐거나 금액이 바뀌거나 뭐 이런 거죠. 자, 골프버디가 유정산업에게 5월 10일에 3천에 300에 물건을 팔고 외상이었는데 했는데 자,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5월 20일에 합의해서 이미 납품한 품목의 3%를 할인해 주기로 했대요. 이 금액의 3%가 할인되면 얘도 3% 같이 할인되죠. 그 금액이 마이너스로 끊기겠죠. 그러면 어느 날짜에 끊기겠어요? 이날 해야죠 뭐. 그쵸? 수정 사유를 선택해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것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처리하고 그리고 매출 할인, 요게 매출 할인이잖아. 할인에 대한 회계 처리만 수정하는 세금 계산서에 회계 처리를 하래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5월 10일자를 먼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5월 10일자에 그 전에 먼저 발행했던 세금 계산서를 찾아서 선택하고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지금 딱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공급가액 변동이라고 그랬죠? 확인. 언제 변동된 거예요? 5월 20일에 변동된 거죠. 지금 할인한 거죠. 할인. 3% 할인. 이렇게 쓰면 어때? 상관없어. 자, 3% 할인. 그러면 3천만 원에 3%면 마이너스 90이잖아. 마이너스잖아. 매출의 취소. 날짜를 정확하게 넣으시고요. 이거는 품명은 뭐 대략 써도 돼요. 금액이 마이너스로 걸리는 거죠. 매출이 할인되면서 취소가 되는 거니까. 자, 확인하시고 그러면 날짜를 한번 가봅시다. 5월 20일에. 마이너스로 분개한다고 그랬죠.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제품 매출 마이너스. 부가세 수금 마이너스. 손댈 거 없네요. 어차피 외상댁은 까고 매출 까고 예적은 까는 거니까. 자, 5월 20일자 전자 발행하러 가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마이너스 발행할게요. 발행. 선수금을 현금으로 주는 분개보다 훨씬 낫죠. 이런 게. 외상 까는 건. 자, 매출 조회해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행. 90만 원에 9만 원. 이게 뒤에서 평가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와서 확인하면 알겠지. 이따가 전자 발행 화면이 떴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됐죠?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쉽게 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직계표를 만드는 건데 3번은 건물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와 신고서를 만들으래요. 자, 기억이 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는 건물 등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취득하면 이 자리에 들어간다. 문제 보니까 기계장치를 산 세금 계산서, 건물을 신축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세금 계산서, 노트북을 구입한 신용카드,
자, 이 자료 1번 생산부가 자동화 기계장치의 수선비에 따른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자본적인 지출로 처리하고요. 본사 사옥 신축 공사 계약금을 국민은행으로 이체했고요.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마트로부터 대표이사가 김강남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를 수취했대요. 와, 이거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중요한 거야. 이 자료 3개를 거래 자료를 이것 또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인 경우는 전자로 넣고 그리고 나서 건물 등 자산 취득 명세서 만들고요. 부가세 신고서에 넘기래요. 아, 이 문제는 중요하네요. 잘 봐야 되겠네. 잘 봅시다. 자, 먼저 기계장치에 대한 수선비를 자본적인 지출로 처리하면 계정 과목이 기계장치가 돼버리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7월 10일자에 메인 매출이 가는 거죠. (7월 10일자)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이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될 리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기계 수선비 1,500에 150. 거래처는 대림산업. 전자입력 찍으라고 그랬죠? 찍고요. 자, 분계를 아래쪽 보니까 외상이란 말이야. 외상이면 외상 걸면 안 되는 게 주된 매입 채무가 아니니까 일단은 혼합을 건다. 그쵸? 혼합을 걸어놓고 아래쪽에 분계 마무리. 원재료 말고 뭐 걸어야 될까? 기계장치의 원가에 포함시키는 자본적인 지출이면 답이 기계장치가 돼버리잖아요. 수선비 아니죠. 대변에 주된 매입 채무 아니니까 미지급금. 자, 이렇게 마무리 하나 하고요. 두 번째. 건물을 신축 공사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했대. 건물 짓기 위해서 돈이 나가는 건 전부 다 기억나세요?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아래 결제 방식을 보니까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대요. 돈이 나갔습니다.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자, 8월 15일자. 이것도 51번 과세죠? 건물 짓기 위한 매입세. 공제 안 될 리가 없으니까. 건물 짓기 위한 계약금 이렇게만 적을게요. 금액은 1억에 1억에 1,000만 원. 거래처는 에이스건설. 전자입력 찍고 분계는 혼합.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나간 거죠. 자, 여기 계정 과목. 아직 건물이 지어지기 전이죠. 건설 중인 자산. 대변에 보통예금 11000. 근데 이렇게 엔터를 치면 보통예금은 에이스건설의 계좌인 걸로 보이잖아. 은행 바꿔주는 거 반드시 해주시고요. 보통예금으로 바꿔주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 했어. 자, 관건은 마지막이야. 자, 노트북을 신용카드로 결제했고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회사가 업무상 사용하면 비품이 되고요. 비품이 되면 업무상 관계가 되니까 이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문제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래. 그래서 가지급금 처리할 거래. 그 거래처 코드는 강남시를 걸어주래. 자, 이 얘기는 이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된다는 거죠. 자, 신용카드를 수취했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불공을 겁니까? 그냥 비용만 처리합니까? 그쵸? 불공 처리하면 안 돼요. 그냥 일반 전표로 가지급금 잡아놨다가 대표이사에게 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불공 걸어버리면 빵점. 불공은 어떤 증빙을 받았을 때 불공이라는 말을 합니까?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받았어? 공제가 안 돼? 그게 불공이고. 신용카드 받았는데 공제가 안 돼? 둘 중에 하나야. 공제가 되면 카가 걸고 공제가 안 되면 비용 떨어. 일반 전표.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에서 매입 매출 전표 및 일반 전표라고 한 거예요. 일반 전표에 입력할 게 얘였어. 얘가 일반 전표로 가야 돼. 그 얘기는 3번에 이 신용카드 결제는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비품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것도 노트북이니까 이것도 건물 등 감가 맞지?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반영해서 틀리는 거야.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는 건물 등 감가상각으로 분계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야. 얘는 노트북이지만 비품으로 분계하지 않아요.
대표이사에게 갚으라고 얘기하는 가지급금으로 분개하는 거지. 자, 일반 전표로 갑니다. 9월 10일자로 날짜를 바꾸시고 사변에 몽땅 가지급금인데 여기다가 김, 강남이를 걸어주래. 왜냐면 걔한테 받을 돈이니까. 토탈 110만 원. 비용도 못 잡아. 업무랑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결제했어요? 카드로 결제했죠. 원재료나 상품이 아닌 카드 결제는 주구장창 미지급금. 카드는 거래처. 삼성카드. 하나 틀리면 쫙쫙쫙 틀리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자, 입력이 끝났으면 이제 3개 전표를 모두 넣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에 들어가는 건 이 3건이 들어가면 틀리는 거죠. 2건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열어봅시다. 1기 예정이니까 7, 8, 9죠. 건물 등 감가상각 열어주시고 7월부터 9월까지. 불러오기 누를까? 자, 여기 지금 내가 지금 끌고 올 계정 과목 중에 하나가 기계장치, 하나가 건설 중인 자산. 맞죠? 불러올게요.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분개한 걸 끌고 오는 거지 분개 안 한 건 안 끌고 와. 선생님, 그러면 세금 계산서가 이 건물 등 감가상각 명세서에 들어옵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열었죠. 신용카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용카드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비품이라는 업무상 관계가 되는 자산으로 처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야. 나만 들어가는 거지. 2개만.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는 2건만 들어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자, 빠져나가서 마지막 부가세 신고서 7, 8, 9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는 어디로 가는 내역이었죠?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로.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고정자산 매입. 지금 입력한 것이 11번 단에 반영됐는지 확인. 됐네요. 이렇게 해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가 아주 종종 나옵니다. 자, 4번째요. 신용카드 발행직계표. 우리 신용카드 발행직계표의 핵심은 신용카드가 발행됐으나 사실은 그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됐던 거라면 이때 신용카드는 발행했다고 직계표에다가 반영은 하되 세금계산서가 원래 발행된 거니까 중복 발행이라는 걸 체크해주는 기능이 필요했던 거죠. 얘는 지금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됐는데 신용카드가 또 발행된 케이스입니다. 딱 금액 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 장에는요. 신용카드 발행됐는데 33만 원짜리고요. 현금 영수증 발행했는데 22만 원짜리예요. 문제. 대구 골프에게 자료 1 제품 팔고 전자세금 계산서와 이 금액을 결제를 바로 발급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발행했대. 2번째는 김은영에게 과세 제품 팔고 신용카드. 얘는 개인 박유아에게 과세 제품 팔고 발행한 현금 영수증. 자, 여러분이 할 일은 매입 매출 전표에 1, 2, 3의 전표를 입력한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를 연다. 부가세 신고서까지 간다. 자, 첫 번째 거부터 해봅시다. 12월 1일이네요. 매입 매출 열어서 딱 봐도 11번 과세 매출이잖아요. 그쵸? 골프채를 팔았는데 10개를 21만 원에 210에 21만 원. 거래처는 대구 골프. 전자 입력 찍으라고 그랬죠? 전자 입력 찍어주시고. 분계는 카드 결제 받았죠? 이럴 때 거는 입력. 이럴 때 카드 결제가 됐습니다. 라고 할 때 거는 입력. 요 카드 4번 걸면 세금 계산서인데 카드가 또 발행됐구나. 그것을 알게 해준다고 그랬죠? 지금 결제가 신한카드사 210에 21만원짜리 신용카드가 발행됐으나 원래 세금계산서가 교부가 된 것이야. 이 신용카드는 21만원이라는 매출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 그걸 입력해주는 완벽한 코드죠. 이게. 자, 확인해서 제품 매출 걸렸고 해당되는 채권 외상 매출금인 거 맞고 근데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신한카드가 걸리는 게 맞고 첫 번째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신용카드인데
과세가 된 매출 일어난 거예요. 날짜는 12월 21일이고요. 매출 중에 17번 카가 매출. 얘도 신한카드네. 하나네. 신한카드 확인. 품목은 제품.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33만 원을 넣었더니 30과 부가세 3만 원. 구분기재. 상대는 김은영. 카드 결제했으니까 그냥 카드 분계.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외상 매출금인데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김은영 말고 신한카드. 잘 걸렸네요. 다시 12월 24일자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이죠. 22번 제품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22만 원입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쪼개지죠. 상대방 거래처는 박요하고요. 그다음에 결제를 특별한 말이 없으면 현금 영수증은 현금을 받았다는 거 아닐까? 그쵸? 그러니까 현금을 거셔도 특별히 수정사항 없기 때문에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차변은 현금. 자, 이제 메인 매출을 모두 다 입력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신용카드 발행집계표 2기 확정 10월, 12월 불러오기. 네. 자,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은 22만 원 붙었죠. 부가세 포함. 신용카드 과세 매출은 두 건이 지금 들어온 거죠. 하나는 33만 원짜리 부가세 포함해서 33만 원짜리 하나 붙은 거고 또 하나는 210만 원에 21만 원짜리 해가지고 231만 원짜리. 그럼 얘는 신용카드로 신고하는 매출, 얘도 현금 영수증으로 신고하는 매출. 그런데 그 다음에 걸려 있었던 처음에 입력했던 231만 원은 신용카드가 발행은 됐으나 이게 그대로 무엇이 이미 발행된 거야. 세금 계산서. 들어가지만 차감하는 거죠. 이 안에 넣었다가 다시 뺀다. 그러면 실제로는 얘가 신용카드로 신고하는 과세 매출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 암암리에. 우린 다 알고 있어. 이 신고서를 다 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이 231만 원이 있다는 걸 다 안다고요. 나머지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을 신고하는 것이구나를 다 알아요. 자, 저장을 하시고요. 신고서를 10월부터 12월까지 이 자리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붙는 거고 210만 원에 21만 원짜리는 여기 붙었겠지. 그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쭉 뭐 거래가 보이거든요. 내가 마지막에 입력한 금액이 이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신고서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하시면 여기까지가 1단락 된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정답이에요. 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11번.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줘야 하래요. 5월 20일자로 가봅시다. 갔어. 수정세금 계산서를 열어가지고요. 수정 입력한 사유를 넣으래요. 수정한 사유가 뭐죠? 공급가액이 변동됐는데 공급가액이 변동된 사유 번호는 2번이죠. 2.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2. 이렇게. 자, 두 번째. 1기 확정.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열어서 1기 확정. 거래처 고려산업에 전자 발행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자, 합계표 1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 자, 매출이죠. 발행이니까. 자, 매출 중에서 고려산업을 찾아봅시다. 고려산업 어딨나? 여기 있네. 자, 고려산업의 전자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에 다 세금 계산서죠.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1,520만 원. 답은 1,520만 원. 이렇게 얼른 얼른 찾아야겠어요. 자, 13번. 또 세금 계산서를 조회해서 1기 확정. 요 똑같은 기간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의 매수는 몇 장입니까? 매수. 매출 세금 계산서의 매수는 29장. 답은 29.
14번.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이기 예정을 열으래요. 이기 예정 열어봅시다. 건물 등 감가상각 이기 예정 7월부터 9월. 아까 저장한 거 있었죠? 기타 감가상각 자산의 자산 구분의 코드는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얘의 공급가액이 얼마입니까가 질문이네요. 이거죠. 답은 1억. 이렇게. 15번. 이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서를 이기 예정이면 7월부터 9월이잖아요. 자, 7월부터 9월을 열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고정자산 매입란에 여기요. 11번 난에 금액은 얼마니에요? 얼마죠? 115 땡땡땡 땡땡땡인 거예요. 금액은 숫자로 쓰시고요. 자, 16번. 이기 예정 부가세 신고기간에 이기 예정 이기 예정 열어놓은 거네. 이기 예정 부가세 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서에서 반영되는 부가율이 몇 프로니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부가율. 여기 74. 16번에 3번. 자, 17번. 이기 예정 부가세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자기 자리 찾아봅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게 있으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겠죠. 그 다음 건물 등 감가상각 이것 때문에 작성하는 거잖아. 얘 있겠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이 있으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있겠죠. 답이 2번 같은데 계산서 합계표는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한 게 있어야 되는데 계산서가 발행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은 우리가 과표를 누르면 계산서를 주고받은 게 여기든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없잖아. 계산서가 발급되거나 받은 게. 그러면 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할 이유가 없네요. 그런 식. 이런 경우의 문제는 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18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를 열어보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여기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과세매출분의 합계금액은 얼마입니까? 과세매출분의 합계금액은 얼마입니까?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답은 286만 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9번.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2기 확정. 그러면 10월부터 12월. 10월부터 12월에 과세 중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1번 날, 과세 중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1번 날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3,394만 원이요. 자, 마지막 2기 확정 여기요. 부가세 신고서에 차가감 납부할세액 27번 날은 얼마입니까? 차가감 납부할세액 27번 날은 요겁니다. 27번 난 요거요. 답은 32만 2천, 32만 7,200원. 32만 7,200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문제를 푼 거예요. 20번까지 문제가 22점. 옆에 쓰여 있는 그 22가 점수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여기 얘는 2점짜리 얘는 2점짜리 막 이래가지고 얘는 1점짜리 쭉쭉쭉 가서 점수 100점의 합계가 22점. 여기까지가 22점. 실기가 전체 실무 프로세스에 점수 입력하는 게 토탈 70점인데 그 중에 여기까지 문제를 푼 게 22점입니다. 그럼 남은 점수는 몇 점입니까? 48점이죠. 자, 48점이 남은 점수인데 남은 점수는 다음 시간 두 번째 강의에서 같이 연습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그대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 문제 풀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